박정희 사후 집권한 신군부 정권은 1980년 8월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중화공업화 추진위원회와 중화공업화 기획단을 해체한 뒤 제1차 중화학투자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신군부는 박정희 사후 불황의 원인을 박정희 시대 중화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때문으로 보고 그 탈출책으로 업체의 통폐합을 제창하고 그를 중화학투자조정이라 불렀습니다. 투자조정의 주 대상은 발전 설비와 자동차, 건설 중장비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1979년 20만 대 생산, 그중 승용차 11만 대 생산해서 1980년 12만 대 생산, 그중 승용차 5.6만 대로 40% 격감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경영도 일거에 악화되어 1980년에 3사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과잉 투자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과잉 투자로 인해 업계가 과당 경쟁으로 공멸할 위기라고 봤습니다. 정부는 업종마다 복수의 기업들을 통합해서 한 개 법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의 경제성 생산 단위는 30만 대이니 현대, 세한, 기아를 모두 합쳐야 된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발전 설비와 자동차 두 부문에 모두 선발 기업으로 진출해 있던 현대그룹에게 택일할 선택권을 주었는데 현대가 자동차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는 현대가, 발전 설비와 건설 중장비는 대우가 각기 맞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세한자동차를 한 개 법인으로 통합하여 현대그룹이 책임 경영하며 기아산업은 승용차 생산은 중단하고 대신 5톤 이하 트럭을 독점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폐합 조치는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통합 명령이 현대에게는 먹힐지 모르나 세한의 50% 주주인 GM에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 현대와 세한의 생산시설은 각기 현대 모델차와 GM 모델차의 전용시설이어서 통합해도 현대차와 GM차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병 후 현대는 한국형 승용차를 생산하려 한 반면 GM은 한국을 자신의 소형차 월드카의 생산기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GM은 합병회사의 50% 지분과 경영권을 요구하였고 현대는 25%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 조치는 성사될 수가 없었습니다. 승용사 1사 통합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1981년 2월 28일 통폐합 대신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승용차 업체 이원화 조치로서 현대와 세한이 승용차와 상용차를 생산하고 기아는 승용차 생산을 제외한 상용차로 전문화하게 했습니다. 현대와 세한은 기아의 승용차 생산 몫을 얻어 이득을 봤으며 오토바이까지 대림에 빼앗긴 기아만 억울해졌습니다. 자동차 불황에 대한 이런 신군부 정권의 진단과 처방은 모두 근거가 약했습니다. 1970년대 말 자동차 생산의 추이 그리고 1980년의 감퇴 후 급속한 회복은 1980년의 불황이 정치 사회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불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근본 원인은 과잉 시설이라기보다
유신 정권의 급작스러운 붕괴와 그 후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수요 감퇴였습니다. 그런데 신군부 자신이 1980년 정치적 혼란의 한 책임자였으므로 신군부는 불황의 원인을 시설 과잉으로 몰아갔습니다. 거기서 자동차 통폐합이란 잘못된 처방이 나왔고 그마저도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애꿎게 기아차만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1980년 50% 넘게 감소한 승용차 생산은 그 후 수요 회복에 따라 증가하여 1983년에 197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다시 급신장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1980년의 자동차 산업 위기가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지 중복 과잉 투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종업원들이 회사 재건에 나선 위기의 기아는 봉고 승합차라는 빅히트 상품을 냈습니다. 현대, 기아, 세한, 아세아, 동아 5개 회사는 모두 건재했습니다. 합리화 조치도 1987년 해제되어 기아는 그해부터 승용차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전까지 자동차 산업은 국내 수요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이었습니다. 포니의 경우 수출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갖지 못해서 중동과 중남미 등 후진국이 주력 시장이었고 그것도 생산비 이하의 출혈 수출만 가능했습니다. 일례로 1980년 포니 승용차의 국내 판매가는 241만 원이었으나 수출 가격은 104만 원에 불과하였고 국내 판매가에 포함된 세금 59만 원을 제할 때 수출 가격과 국내 가격 간 차액이 70만 원을 넘었고 수출 시마다 대당 8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 214만 원의 기아의 브리사는 수출 가격이 90만 원으로서 15만 원의 수출 결손을 보았고 세한의 제미니는 26만 원의 수출 결손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니는 미국의 안전 규제 및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국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위기의 극복 방향은 단일 모델의 소형차에 집중 투자하여 생산 능력을 확충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하고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국내 수요에만 의존해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 수출에서 활로를 뚫어야 했습니다. 현대차는 1981년 10월 수출 전략형 전륜구동 소형 승용차의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X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1985년까지 내자 1213억 원, 외자 4억 달러 등 도합 3,969억 원을 투자해서 연 30만 대 생산 공장을 준공한다는 것인데 30만 대는 당시 국내에 등록된 모든 승용차 대수보다도 커서 수출을 목표로 한 매우 야심찬 전략이었습니다. 불황의 한가운데서 경영 위기를 겪는 자동차 회사가 대대적인 신규 투자를 결정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30만 대 생산 공장의 대당 생산비가 기존 포니의 생산비보다 20% 이상 절감되어 수출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국민소득이나 자가운전자 비율로 보아 수년 내에 자동차 내수가 급증하리라고 전망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이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사운을 건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같은 무렵 기아와 대우도 전륜 구동형 소형 승용차의 양산 체제 확립과 미국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외관상 기아와 대우의 전략도 현대와 비슷했으나 현대와 기아, 대우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아와 대우는 각기 일본 마쓰다와 오펠 GM의 독일 자회사가 각기 개발한 페스티바와 카데트의 완성 도면을 도입해서 그대로 국내에서 프라이드와 르망을 제조한 데 불과했습니다. 엔진 등 주요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CKD 생산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제품 기술의 학습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기아와 대우는 각기 포드와 GM의 상표로 수출하며 수출차의 품질은 포드와 GM의 책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의 프라이드 수출은 기술은 마쓰다, 생산은 기아, 판매는 포드가 담당하는 3국 간 국제 분업에 의했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 전반 기아와 대우의 소형 승용차 양산체제 확립은 국제 자동차 자본의 소형차 조달 전략의 일환이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면 현대는 신차의 개발, 생산, 판매를 모두 스스로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80년대 전반부터 거액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연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의 비율은 1982년까지 1%대였으나 1983년, 1984년 3.4%로 뛰고 이후 1990년을 전후해서 4%를 넘었습니다. 승용차 개발 본부의 연구 인력도 1983년 1116명에서 해마다 늘어 3년 만인 1986년에 2247명으로 2배로 되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미국 시장의 제반 규제를 통과하고 고속 주행성 및 소음, 진동 저감 등 성능 향상을 위해 각종 시험 설비를 대폭 도입한 데 기인했습니다. 현대는 연구 시험 시설로서 우선 종합 주행 시험장을 울산에 건설했습니다. 신차 개발 과정에서 시작 및 시험 생산한 차량의 성능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변경 개선하고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성능의 안정성, 완벽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합주행 시험장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 현대는 설계 선진화를 위해 1982년 초 CAD, CAM을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차체 설계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곧 차체 구조 설계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셋째로 엔진 및 변속기 독자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마북리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의 인증, 규제 관련 기술 개발, 첨단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연구소 해치를 설립했습니다. 현대는 1985년 2월 포니 엑셀의 개발을 완료하고 30만 대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사진은 포니 엑셀입니다. 지금은 거리에서 거의 볼 수 없지만 1980년대 후반 최다 판매 승용차로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대담한 강수가 적중했습니다.
1966년부터 1988년까지 북미 중심으로 승용차 수출이 급증한 것입니다. 1980년대 미일 무역 역조 심화에 따른 일본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자율 규제, 특히 소형차 수출 감축과 엔고로 북미 시장이 예기치 않게 열렸고,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일대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대차의 포니엑셀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포니엑셀은 당시 미국의 10대 히트 상품에 들면서 값싼 소형차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현대차는 포니엑셀에 대하여 성능과 가격이 합리적인 자동차, The car that makes sense, 일본 자동차의 유일한 대안, The only alternative to the Japanese car라고 광고하였고, 많은 미국인들, 특히 중산층 이하의 소비자들이 저렴한 한국산 자동차에 열광했습니다. 대우차 르망과 기아차 프라이드도 수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승용차 수출 대수는 1985년의 12만 대에서 1986년 30만 대를 거쳐 1987년 54만 대로 급증했습니다. 물론 1987년의 민주화와 노사분규 이후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출 대수가 35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3%에서 1%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싸구려차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때마침 폭발한 내수 시장의 호황으로 쉽사리 넘겼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후 국민들의 자신감,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고양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가 30대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주 소비 계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전반에 내수가 폭발했습니다. 수출은 감소하거나 정체했음에도 내수 덕분에 자동차 생산이 급증했습니다. 수출은 1988년을 피크로 감소하여 1993년에야 1988년 수준을 넘어섰는데 내수가 급증했습니다. 198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자동차 내수는 1988년 50만 대를 넘었고, 불과 2년 뒤인 1990년에 100만 대에 육박했으며 1993년에는 150만 대에 육박하도록 급증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동차 생산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마지막으로 기술 능력의 재고를 보겠습니다.